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약세장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방이든 하방이든 뭔가 판단할 때 좀 가장 최근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은 매크로 지표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시장 지표 말고 그냥 매크로 지표로만. 네, 결국엔 지금 어찌됐든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떨어진 것도 케빈 월식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서 얘 긴축주의자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 심리로 비트코인을 판 것도 당연히 있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좋으나 싫으나 투기 자산은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엔 많은 유동성이 풀려야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흡수하는 게 지금까지도 정설이고 저도 그거에 동의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유동성이 많아져야 되는데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수축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이나 기타 알트 자산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돈이 많아져야 된다. 유동성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지금 아예 금리를 쥐어잡고 흔들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불확실한 자산으로 많이 안 가는 거죠. 오히려 저는 금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워낙 이 정세가 불안하고 최근에 이제 레이 달리오가 120년 주기가 이제 도래했다. 이제는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사라 했거든요. 지금 이 시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변동성이 최고치예요. 그 변동성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 볼래틸리티 그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9.11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이. AI도 지금 태동하고 있죠. 중국과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갈등하고 있죠. 대만을 놓고. 이런 사태에서 우리는 뭘 사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쉽사리 안 나와요. 네, 누가 비트코인 사겠어요? 금 사지. 금이 사실 금은 몇천 년 동안 인간 사회에서 인정되어 있던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해봤자 20년 정도 된 자산인데 제가 투자자이고 제가 자산가여도 금 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그 변동성 지표들이 안정화가 돼야 그리고서 유동성이 다시 돌아와야 이런 비트코인이나 기타 투기 자산들이 다시 한번 활기를 필 수 있는데 지금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딱 120년 그 사이클에 맞물려가지고 하필이면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좀 극심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꺼려하고 있고요. 당연히 하기 싫죠. 왜냐하면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AI 보시면 진짜 매일이 새로운 날이거든요. 네, M7들도 좀 고점 대비 뭐 20% 가까이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스 회사도 다 지금 폭락하고 있고 지금 이 정도의 어떤 단기간 내 격변이 이 사회에 일어났던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내일이 다르고 막 피그마 주식도 막 갑자기 폭락하고 여러 가지 사스 회사 다 망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완벽하게 격동하고 있는 시기에 어떠한 투자자들이 어떠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뭐 수조 원의 자산을 비트코인을 사겠냐라고 해보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확실성이 가장 비트코인의 큰 적인 것 같아요. 되게 역설적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런 불확실한 시장에 그거의 해칭 수단으로 나온 건데 사실. 해칭 수단으로 나온 건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항상 비트코인은 좀 더 어디랑 상관관계가 있냐고 해보면 나스닥이랑 좀 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잖아요. 금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뭔가 스토어 오브 밸류, 뭔가 가치 저장의 수단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테크 주식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술 발전에 대한 투기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이런 변동성 지표들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좀 잘 세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불확실한 어떤 요소들이 좀 세틀이 되고 AI도 누굴 죽일지가 명확해지면 이제 저희도 예측할 수 있어지고 그다음에 케빈 월시 같은 연준 의장이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연준 의장이 된다는 건 빨간 약을 먹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연준 의장이 되면 본인의 여태까지 과거의 어떤 성향이랑 반대의 일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아니 원래 연준 지금 페드 파월 회장도 원래 비둘기셨잖아요. 맞아요. 딱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되면 본인의 여태까지 경제 철학, 화폐 철학은 아예 다 무시해버릴 정도로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좀 만드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케빈 월시가 여태까지 뭐 긴축주의자였다고 해서 얘가 연준 의장이 됐을 때도 긴축주의자가 될 거라는 확률은 뭐 당연히 있겠지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케빈 월시가 좀 유두리 있게 유동성을 잘 풀어주고 세계의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AI가 좀 많이 이제 안착이 돼서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면 좀 더 그때부터 유동성이 들어오겠죠. 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최고치에 달하는 요즘 투자자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놓쳤길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까요? 이제 사실 저도 같이 놓쳤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확실성을 놓친 것 같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투자자들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는 다 경험을 기반으로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변동성 지표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변동성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질서가 변동하는 이 수준 자체가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지 못한 게 저희의 가장 큰 패착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가장 불안정한 자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이 정도로 정말 세계 외교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가장 큰 리스크 자산을 투자를 한 거고 그거에 가장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을 저는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뭐 주식 하시던 분들도 주식을 원래 늘 하시던 분들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수혜를 보시는 거지. 이미 들어가 있던 포지션이니까. 그렇죠. 제일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보단 크립토가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발 빼고 주식을 샀던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닐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을 이제 저희는 리젝션 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이거 아닐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비트코인은 올라야 돼. 기관들도 막 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안 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어떤 믿음과 그 투자 철학을 아닌다 싶으면 빨리 철회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그 결단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하죠. 이게 결국에는 기계처럼 손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 저도 마찬가지로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이거를 이 마이너스가 보이잖아요. 아직까지 팔지 않으면 내 손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미련을 못 버리는데 냉정한 투자자들은 그게 뭐 1억이든 2억이든 바로 자르고 그 2억을 또 복구시킬 수 있는 시장에 가서 복구하는 거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 같은 개미 투자자는 뭐 내가 뭐 주식도 잘 모르고 평생 이 코인만 보다가 이 코인 자산만 여태까지 분석하던 사람인데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익숙한 거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거에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시장에 하방을 다 맞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패착이 아닐까. 자, 이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 매도하는 타이밍, 정말 그 손절일지라도 우리가 빠르게 조금 대응을 했다면 조금 더 이렇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말이 정말 맞아요. 엄청난 격언이죠. 네, 엄청난 격언이에요. 이더리움은 아니겠지, 뭐 리플은 아니겠지 하다가 이제 몇 년씩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좀 투자자들한테 또 드릴 수 있었던 조언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이 시장에 계셨는데,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본인만의 좀 투자 노하우라던가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지키는 게 없더라고요. 항상 투자를 할 때 저도 마음가짐으로 나는 무조건 손절을 이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안 되고 이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지켰으면 지금 벌써 부자가 됐을 텐데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과 행동이 그렇게 옮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진짜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 가장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빚투인 것 같아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 빚을 낸다는 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 투자 지평이라고 하거든요.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기관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결국엔 투자라는 건. 근데 기관은 정말 시간의 투자 지평을 10년, 20년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태미나가 있고 자본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이 만기가 있잖아요. 뭐 1년 만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거를 다시 이제 대출을 받으면 되겠지만 언젠가는 뭐 제가 신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변동성이 있는 이 현실에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간 이걸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관들은 10년을 보는데 저는 1년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이거 1년 내로 내 원금까지는 올라와야 될 텐데라는 압박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투를 안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보는 이 투자의 시간 지평이 넓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여유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인을 하거나 내 모든 여태까지 뭐 결혼 자금을 모았다든지 결혼 조만간 해야 되는데 뭐 2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 투자 지평은 2년인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이 시장이 상승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뭐 20년도 버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고 생각을 해보면 못 이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안전자산, 내 안전자금, 여유자금을 투자하라는 이유는 그게 뭐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투자를 언제 회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 지평이 넓으면 넓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B2가 레버리지 거래잖아요. 레버리지 거래의 끝은 결국에는 청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청산인가요? 네. 레버리지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을 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막 유튜브나 이런 뭐 여러 BJ들이 막 자기네 자랑하지만 저는 그건 대부분 다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레버리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거래하면 항상 그 끝은 영원의 잔고다. 네, 결국엔 영원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욕심내서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진짜 제 여유자금을 비트코인에 넣었는데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걸 당장 쓸 돈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기다리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탈출을 하고 언젠가는 이게 자산이 불려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견디지 못하는 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내 자금의 원천이 사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모든 자산이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해놓고 묻어놓고 안 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필요하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관 투자자들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곳간이 넓을수록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늘 여윳돈을 가지고 믿음으로 장기 롱런하자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 자산 시장에 대한 좀 전망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거의 5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에서 과연 반등 혹은 올타임 하이를 올해 안에 다시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신고가 올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신고가를 달성하고 1년 만에 또 신고가 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뭐 보통 오랜 시간 또 이제 어큐뮬레이션 페이즈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여태까지 대부분이었고, 그 4년 주기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4년 주기설이 이제 끝났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주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다. 네, 근데 사실 슈퍼사이클의 시작이 50% 하락부터 시작이었으면 그건 사실 슈퍼가 아니라, 거의 데빌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신뢰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이 시장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성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있는 모든 이 변동성 요소들이 올해 내로 거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관들은 사실 땡큐죠. 기관들은 지금 뭐 블랙락이든 뭐 JP 모건이든 수많은 어떤 모건 체이스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원래 올타임 하이 대비 50% 하락이 됐으니까 본인들은 지금 이 기술에 대한 신뢰는 있고 확신은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뭐 땡큐일 것 같아요.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죠. 그들한테는. 오히려 그들한테는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투자 지평이 넓잖아요. 사실 걔네들은 2, 3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년, 30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불인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10년 후에 얼마가 가냐, 20년 후에 얼마가 가냐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매력적인 가격이면 매수할 것이고, 저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자금력에서 기관이랑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런 투자 지평을 어떻게 좀 살펴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트레이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조언해 주신 게 있어요. 이 시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조정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이다. 그냥 한 번에 급락하고 올라가고 이러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횡보가 어렵다는 네, 장기적인 우하향 횡보가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장 하락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비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급락은 안 해. 뭐 10%씩 20%씩 안 떨어지는데 자고 일어나면 1%씩 떨어져 있고, 맞아요. 점점 반등하겠지라고 해보면 2% 떨어져 있고, 점점 본인의 희망이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한 300일 가게 되면 그냥 본인은 그냥 빚이 있으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라도 그냥 매도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좀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장 센티먼트가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무조건 좋을, 그러니까 10년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신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히 10년 타임 프레임 내에 뭐가 잘 될 거냐는 또 다른 얘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연히 잘 될 거고,
이제 아직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이미 많이 본인들의 어떤 업력을 많이 갖춰놨고 검증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자분들도 뭐 지금 당장 1년 후에 이게 뭐 2배 갈까요? 1년 후에 이게 올타임을 갈까요? 이런 것보단 언젠간 갈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전 그거는 100%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여유자금 넣어놓고 까먹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뉴스가 알려주잖아요. 뉴스 키면은 뭐 환경에서도 알려줄 거고. 그럼 그때 이제 열어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 지평을 얼마나 넓게 보고 투자를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매주 오전에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하게 될 텐데 뭐 김남웅 대표님을 비롯한 이제 포필러스 다른 코파운더 분들께서 출연을 해주실 텐데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언제 좋아질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리서치를 하는 회사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항상 그 펀더멘탈한 기술을 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쉽사리 없어질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이 기술의 어떤 기반들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선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들이랑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좀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많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투자를 하실 때 그 투자의 어떤 시간 지평을 좀 넓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됐든 뭐 투자가 됐든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승리하는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래 버티시면 됩니다. 얼마나 오랜 타임 프레임 내에서 투자를 하고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지문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저처럼 이제 크립토밖에 투자를 안 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셨다면은 코스피도 보시고 코스닥도 보시고 결국에는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결국에는 저도 지금 그거를 실천을 못해서 이지에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에는 그냥 크립토도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걸로 뭔가 인생을 바꿔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21년도, 19년도 이럴 때면 당연히 뭐 하나를 잡고 이걸로 100배, 200배 갈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그 대신에 당연히 망할 확률도 더 줄어들었겠죠.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리스크랑 ROI인데 리스크가 줄면 줄수록 ROI는 더 떨어지는 건 당연히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보시고 투자를 좀 임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김남훈 대표님의 투자 철학 인사이트까지 꼼꼼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시청자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가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디지털 자산 유튜브 채널명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